설 연휴에 화제작 3편을 골랐습니다. 2월 중순 개봉작 세팅. 몬스터 헌터. 제목부터 직관적인 이 영화는 게임이 원작입니다. 게임을 원작으로 한 액션 영화 중 가장 유명한 건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죠. 바로 그 레지던트 이블 감독인 폴 앤더슨과 주인공인 밀라 요보비치의 작품. 알다시피 둘은 부부이기도 한 콤비입니다. 그리고 옹박 이후 이렇다 할 주연 작품이 없었던 오랜만에 돌아온 토니자. 이 둘이 시공간을 초월한 신세계에서 괴수와 싸우는 이야기. 줄거리는 이게 다예요. 복잡한 의미 부여나 교훈 없이 직관적으로 오직 파괴 본능과 스릴만을 자극합니다. 폴 앤더슨표 떡밥인 중간 쿠키 영상도 있고요. 시원시원하게 박 터지는 액션을 보고 싶어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별 3개 반. 몰아치고 내다 꽂는 순수한 괴수 때려잡기.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 현재 가장 시끌시끌한 영화죠. 19년간 일본 영화 흥행 역대 1위였던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누르고 작년 11월에 개봉해서 무려 1위를 찍은 작품. 그것도 코로나로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2,600만 명이 관람할 정도로 일본인을 뒤흔들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만화책도 TV판 애니메이션도 안 봤기 때문에 무척 궁금해서 벼르던 중 4D로 봐야 한다는 세간의 평을 듣고 그렇게 4D로 관람했습니다. 귀신에게 가족을 몰살당한 탄지로가 요괴가 된 여동생을 구해내고 가족의 복수를 하고자 친구들과 귀신 잡는 부대 귀살대에 들어가서 혈귀들과 싸운다는 이야기. 그 시리즈 중 이 무한열차 편은 주인공 무리가 열차 안에서 최강의 투사 렌고쿠와 합류해서 가장 지독한 혈귀와 사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예상대로 관객은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들보다 라떼 좀 더 먹은 제 느낌은 역시 재패니메이션이라는 말이 나왔던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성기는 90년대에서 끝났구나. 미야자키 하야오로 대표되는 지브리 스튜디오 이후 단 한 걸음도 변화를 주지 못하는구나. 제가 어린 친구들의 취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를 보고 자라온 입장에서 세계관 설정이나 풀어내는 방식이 새로울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요즘에서야 일본 애니를 접한 친구들은 신선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클리셰 덩어리였습니다. 일단 일본 만화는 모든 주인공이 소년, 소녀입니다. 동물 주인공조차 어린이를 형상한 것뿐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일본의 수백, 수천 편의 만화책,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영웅을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전부 소년, 소녀이거나 기껏 나이 많아봤자 20대 초반이죠. 일본에서는 절대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같은 중년이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70년대 전공투 사건 이후 민주주의가 좌절된 일본의 현대사에서 오타쿠가 태동하고 기성세대를 신뢰하지 못한 오타쿠의 가치관이 때묻지 않은 미성년 영웅을 기리는 습성으로 그대로 굳어졌단 말이죠.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이러한 전통이 5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성인은 악역 아니면 조력자에 그칩니다. 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등장하는 큰어른. 큰어른이라는 정도가 얼굴에 상처있는 소년이에요. 귀살대의 조직원 모두는 큰어른 아래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사연을 보여주거나 감정 기복을 표현할 때 모두 말로 설명합니다. 일본 애니의 두 번째 클리셰는 바로 대사로 퉁쳐버린다는 것. 사람이나 사건을 접할 때 느낌이나 행위의 이유를 전부 다 말로 설명합니다. 심지어 싸우기 전에 싸우는 이유도 말로 설명하고 싸우는 기술에 대해서도 친절히 대사로 설명해줍니다. 시시각각을 말로 설명하는 건 만화책의 호흡이지 움직이는 영상의 호흡이 아니죠. 인물의 표정 변화, 음악, 배경의 색감까지 활용해서 영상호흡은 문자호흡과 다릅니다. 심지어 싸우는 중간중간 우열이 오락가락하는 긴박한 상황도 말로 중계해서 템포를 끊습니다. 이럴 바엔 중계 캐스터를 따로 둬도 되겠어요. 예전에 있었잖아요. 변사라고. 에그머니 깜짝 놀란 친구들과 선생님은 장소리를 들쳐오고 얼른 몰려 교실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클리셰는 뭐만 안 되면 떼쓰는 악다구니. 얘는 으악!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습관돼 있어서 안 지르면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나 봐요. 소리 지르기를 그렇게 보고 싶으면 차라리 비버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네 번째는 바로 일본도에 대한 신앙화. 칼에 의미 부여하고 삶의 가치관까지 투영시키는 사무라이 관습이 여전히 그대로 녹아있다. 중국 무협이 하늘을 날고 장풍을 쏘듯이 칼을 숭배하는 건 이것도 장르라면 장르입니다. 그래요. 제가 짚은 4가지 클리셰 모두가 일본만이 가능한 문화이고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눌렀다는 게
코로나 시대임에도 일본 전체 흥행 1위라는 게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액션 칭찬을 많이 하는데 액션도 진격의 거인이 훨씬 훌륭해요. 다만 클리셰 하나 비껴간 게 있다면 일본 작품에서 조연급 이상 캐릭터가 죽으면 반드시 벚꽃이 날리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더군요. 물론 엔딩 크레딧 때 타오르는 제가 사쿠라 이미지를 살짝 건드려주고 있지만 말이죠. 이제 스토리를 짚어보죠. 꿈속에 들어가 정신의 핵을 파괴한다는 설정, 열차, 자는 사람 팔에 이은 선, 영락없는 인셉션이죠. 꿈을 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죽여야 한다. 수십 번 자기 목을 베는 모습은 할복과 가미카제 부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적을 위해 귀살대원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큰어른을 보면 가미카제 느낌이 더욱 짙어지죠. 또한 탄지로의 시그니처가 돼버린 귀걸이는 한국판에서는 그나마 수정됐지만 원작 작화에서는 영락없는 우길기입니다. 작품의 배경은 일본의 다이쇼 시대, 그러니까 한국 식민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 지금도 일본 우익 세력에게 가장 로망으로 꼽히는 그 시절을 설정했다는 점, 이렇게 곳곳에 제국주의 코드가 깔려 있어요. 일본 우익의 세계관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일본 내에서 신기록을 세운다? 일본인들의 잠재된 전체주의 향수를 자극했고 이것에 다수가 열광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서글프다는 생각을 했고요. 한국 내에서도 어린 세대에게 흥행하는 것이 제국주의 코드로 잠식되어 가는 것 같아 무섭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재미만 있어도 돼요. 재미만 있으면 많은 부분이 용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을 뻔한 흥미 요소를 클리셰가 모조리 갉아먹어버렸단 말이죠. 재미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의도를 모르지는 말자. 악수할 때 하더라도 속마음을 모르면 악수가 된다. 그나마 4D로 봐서 액션의 타격감은 느껴졌다. 별 3개, 싸움부터 교훈까지 모두 말로 설명하는 고루한 일식 스토리텔링. 승리호, 예외적으로 영화관 관람작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극장 개봉은 못하고 OTT로 공개된 작품이죠. 2092년 지구의 수명은 다해가고 우주기업 UTS가 지구 밖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일부 선택받은 부유한 시민들이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상당량 우주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에 청소해서 먹고 사는 우주선 중 하나가 승리호입니다. 김태리가 맡은 장선장, 송중기가 맡은 조종사 김태호, 진성규가 맡은 기관사 타이거박, 유해진이 맡은 안드로이드 업동이, 이렇게 넷이 승리호의 선원이죠. 어느 날 그들이 치우던 폐우주선에서 한 아이를 발견하고 전 세계에 수배된 위험한 아이라는 걸 알고는 협상을 시도합니다. 특히 UTS 회장이 이 아이를 유독 노립니다. 이쯤 되면 대략적인 구도는 잡혔고 남아있는 시간은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많은 우주 영화가 머릿속을 스치지만 일일이 나열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설정, 줄거리, 캐릭터, 액션, 굉장히 새롭다 할 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나노 기술, 이게 SF계의 몇 년째 치트키인데 아이언맨도 그렇고 무슨 툭하면 나노 테크놀로지로 모든 게 가능해. 이 나노라는 게 아직은 상상력의 영역이다 보니 조금만 불리하면 너도 나도 야나도 나노 기술로 카바치는데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른바 뜬금포 해결법은 좋은 풀이법이 아니죠. 악당 쪽에 좀 더 드라마를 입혔으면 다른 해결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만 있느냐? 많은 사람이 CG 칭찬을 주로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언어 소통 문제를 쿨하게 해결한 것에 좋은 평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우주 SF를 책으로 읽을 때는 국적에 크게 구애받지 않죠. 어차피 책은 100% 번역된 한글이니까. 그런데 영화는 다릅니다. 헐리우드처럼 동양인이건 외계인이건 아싸리 모든 생명체가 영어를 쓴다는 뻔뻔한 설정이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지만 한글로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모두가 한글을 쓰면 우리로서도 어색할 테니까요. 그래서 통역사가 등장하거나 기계가 통역해주는 필요는 해서 쓸데없어도 굳이 넣어야 하는 장면, 이런 장치가 기본적으로 깔릴 줄 알았는데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끼고 온 나라의 언어로 스스럼 없이 소통합니다. 이런 깜찍한 설정이 차라리 우주 영어화보다는 낫다. 우주 SF 역사상 초저예산으로 이 정도 CG 때깔이면 천문학적 제작비를 들인 헐리우드보다도 낫다. 태극기 부대가 아닌 우주선에 붙은 태극기가 더 잘 어울리는 이 작품은 별 3개 반. 맛없지 않은 인스턴트 파티의 언어 극복이 가장 큰 쾌거. 세 편 다 클리셰 덩어리로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리뷰는 가장 길었네요.
호평과 혹평은 취향 따라 제각각일 터. 개봉작 세팅 2월 말에 돌아옵니다.